반갑습니다. 장용료 시장점검입니다. 예,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밀린 업무를 처리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는데 그래도 또 이 연휴 기간 동안 6일 쉬고 또 3일 쉬고 이 기간 동안 많은 업무를 또 쳐내면서 이제 좀 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는데 시장은 제일 큰 게 이제 이스라엘하고 이 중동 전쟁 문제. 이 전쟁 문제에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미국 국채를 기준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가 금리입니다. 지금 시장이 엉망이지만 만약에 여기서 금리 인하를 시작한다라고 그러면 대폭등 장세 봅니다. 다만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아서 문제인 거지. 네, 그러면 이 금리가 올라가는 가장 주범이 이제 어쨌든 미국인데 자기들 물가 때문에 이 물가하고 금리하고 상관관계가 많이 떨어지는 게 언젠데 이 전통적인 방법으로 물가를 잡는답시고 난리를 쳐놓은 상태고 여기에 이제 따라가지 않은 국가가 이제 일본하고 중국은 따라가지 않고 나머지 국가들은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요 미국 국채를 대량으로 사던 이 일본과 중국이 따라가지 않으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좀 재미없는 얘기인데 미국 국채를 사는 주체가 뭐 중국하고 일본하고 금융기관하고 그리고 펀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국부펀드에서 많이 매입을 했었는데 과거에 지금 파는 이유가 일본이 마이너스 0.1% 금리고 미국이 5.25%에서 5.5% 금리입니다. 중국은 기준금리가 없는데 대략 1년 만기로 봤을 때 3.5% 정도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그냥 단순하게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금리 차하고 그 해지 비용하고 비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미국 국채를 사서 수익을 내려면 요 금리 차이가 지금 이 5.5%를 기준으로 봤을 때 5.6%입니다. 일본 내에서 일본의 채권 수익률이 이자가 0.25% 정도 됩니다. 그럼 미국에 있는 채권이 적어도 이 비용을 빼고 갔을 때 5.85% 이상이 돼야 일본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동기가 생기는데 지금 뭐 국채금리 한 4% 정도 되니까 일본은 사는 게 아니라 팔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환해지 비용까지 생각하면 손해기 때문에 중국도 뭐 그런 계산법으로 가면 한 2% 정도 2% 정도 환해지 비용이 들어가고 여기에 중국에서는 자기 국내 수요만 해도 국내 이제 산업 수요라든지 부동산 수요만 해도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국 국채를 사는 것은 거의 전략적으로 사는데 국채를 사서 2%씩 손해를 보면서 사기는 어려움. 그렇다 4%짜리를 사서 2% 상승하고 2%가 되는데 중국 기준금리가 3.5%라는 것은 중국 내에 3.5% 평균 자산의 수익률이 3.5%다. 정상적인 경우.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미국 국채를 살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환경에서 전쟁이 발발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재미없지만 이 구조를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 전쟁은 거의 대부분 미국의 국채 수요를 늘립니다. 왜냐면 전 세계에서 전쟁이 발발을 했을 때 피하지 않는다고 자신할 수 있는 국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미국 하나밖에 없는데 물론 뭐 미국이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전쟁 피해를 봤다. 그러면 달러 찍어내서 해결을 하면 됩니다. 다른 국가들은 전쟁 피해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곧바로 거지가 됩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보면 영국이 있었고 소련이 있었는데 미국이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을 이기기 위해서 영국에 무기 대여를 하고 소련에 그 당시 110억 달러 지금으로 치면 글쎄 이거보다 훨씬 많을 것 같은데 한 거의 뭐 조 단위로 가지 않았을까
조 달러 수준으로 가지 않았을까인데, 이때 이걸 이제 지원을 하고 끝나니까 영국의 산업이 붕괴가 되고, 그래서 금융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소련은 안 갚아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하고 경쟁을 할 수 있는 강대국이 됐고, 영국은 그 뒤로 세계 패권국에서 쪼그라든 상태가 되는. 예, 그래서 결국은 이 기축 통화를 갖고 있는 쪽은 전쟁을 해도 뭐 합법적으로 찍어낼 수 있는, 예, 돈을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괜찮고, 전쟁에서 이기면 또 이긴 대로 괜찮고. 그래서 미국이 직접 하든 안 하든 전쟁은 미국 국채 수요를 늘리게 됩니다. 그리고 안전자산 선호 현상도 발생을 하니까. 네, 그래서 이런 구조 때문에 사실 미국 국채를 살 주체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금리를 더 줘야 됩니다. 한전채가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6%대의 어떤 이자를 제시를 한 것도 수요가 없었기 때문인데, 수요가 없으면 계속 올라갑니다. 미국 국채 금리가. 근데 전쟁이 발발을 하면서 한풀 꺾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미국 국채 얘기는 알겠는데 그 국제 유가는 어떻게 되느냐? 유가를 보면 지금 원달러 환율도 빠르게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예, 빠르게 안정을 찾고 있고, 이때 10월 6, 10일. 그래도 뭐 저는 조금 내렸긴 했는데, 외화로 이제 이 기자재 샀다가, 이럴 때 샀어야 되는데, 이때 사가지고, 예, 환율로 따졌을 때 조금 손해를 봤습니다. 예. 예, 그렇긴 해도, 앞으로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아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 이런 무역 거래를 하다 보면. 예, 이것도 오랜만에 말씀드리니까, 오랜만에 이 방송을 하니까 이것도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환율은 오히려 안정을 찾고 있다. 예, 이건 뭐냐면 미국이 더 이상 금리를 안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국제유가도 잘 올라가다가 꺾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터져서 이제 중동에서 전쟁이 터지면 유가가 오를 거다. 예,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냐면 그냥 오늘 그냥 이 잡다한 얘기로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게 너무 많아가지고. 자, 그러면 유가가 앞으로 왜 끝이 나느냐라고 보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가가 끝이 나는 건 중국의 영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중국이 도대체 왜라고 보면 중국의 이 태양광 산업이 정말 가공할 수준입니다. 지금 계속 증설을 하고 있는데 이미 웨이퍼의 98%는 중국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국내에서 만들어도 어차피 중국산하고 똑같은 베이스다. 중국산 모델이랑 국내산 모델이랑 차이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계속 증설을 합니다. 증설을 해서 현재 제가 예전부터 중국 업체들 데이터를 계속 체크를 해왔는데, 중국 업체들의 생산 능력 중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가동률이라고 하는 게 태양광 같은 경우는 70% 수준입니다. 100% 가동을 못하고 있는 상태고, 예,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태양광을 설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국 국내에는 뭐 우리보다 20배 이상 시장이 큰데, 예,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늘어납니다. 예. 그러면 이게 유가랑 무슨 상관이냐? 이게 생각보다 영향을 크게 줍니다. 왜냐하면 1년에 한 4% 정도씩 전력 사용량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1% 정도 늘어나는데, 이거를 높이는 게 전기차입니다. 예, 낮추는 게 경기 침체고. 근데 지금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늘어나고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대규모 증설이 계속 있습니다. 2025년까지 가면 아마 전 세계에서 필요한 모듈보다 중국에서 생산하는, 예, 그 태양광 생산 능력으로만 보면 전 세계 수요의 2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기가 막히게 다른 분야에서도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데, LCD도 생산 캐파만 보면 수요의 2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2차 전지도
전 세계의 모든 자동차가 전기차로 바뀌었을 때 중국 캐파 2차 전지 캐파가 계획된 그 증설이 진행이 되면 2차 전지 캐파가 2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1억 대면 한 2억 대분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태양광에서도 똑같이 나오는데 이렇게 이제 생산이 계속 늘어나게 된다면 전력 사용량이 올라가더라도 신재생 에너지로 커버가 됩니다. 그러면 석유의 수요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태양광 쪽에서 이제 드디어 이제 이 그리드 페리티라고 하는 석유보다 태양광이 더 싸지게 되는 이게 달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가가 오르기 힘들다. 왜냐면 이 수요가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거고,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 하면 전력 생산량이 늘어나야 되지 않느냐. 맞는데 그 전력 생산량이 늘어나는 게 대부분 신재생 에너지로 늘어나고, 또 하나가 2차 전지도 이제 앞으로 많이 싸질 겁니다. 지금 이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2차 전지 가격이 떨어지고 전기차 가격도 떨어질 겁니다. 지금 전기차가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대략 한 1,500만 원 정도 비싼데, 보조금 정도. 근데 이게 앞으로 2차 전지 가격이 떨어지면 거의 비슷해질 거고, 비슷해지는데 유지비가 싸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전기차 수요가 생기지 않을까. 네, 그래서 중국의 어떤 산업 구조를 봤을 때 앞으로 유가가 오르기가 굉장히 힘들다. 거기다가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전통 에너지를 생산을 억제를 하고 있고 개발을 억제를 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태인데, 만약에 미국 같은 국가가 어차피 이제 나중에 새로운 에너지원이 등장을 할 것이기 때문에 화석연료 이제 마음껏 쓰자. 한 30년 쓰다 보면 새로운 에너지원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갔을 때는 유가가 크게 오르기가 힘듭니다. 근데 그렇다고 또 그 낮아지기도 힘든 게, 그 과거에 낮아졌을 때는 미국의 세일가스 업체들 죽이려고 이렇게 조금 의도적으로 유가를 떨어뜨린 측면이 있지만, 이게 아니고 어떤 목적 없이 가게 되면 한 60에서 80달러 사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로 봤을 때 앞으로 물가에 이제 큰 영향을 줄 수 없는 단계가 되니까 미국의 금리 인상이 종료가 됐고, 그래서 앞으로 금리 인하까지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제 더 이상 금리가 올라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많이 줄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적인 변화를 보고 지금 시장을 보면 급락 패턴으로 갔다가 안 미끄러집니다. 이게 쭉 이런 경우가 덜어 나오고, 이게 일시적으로 장중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벗어나서 나오는데, 이게 장중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나오는데 버티고 갑니다. 그럼 2400선에서 이 하방 경직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수 자체는 많이 안 빠질 거라고 보는 게, 삼성전자가 D램 가격이 이제 오르기 시작했고, 그리고 파운드리에서도 TSMC하고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이전보다는 훨씬 평가가 나아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기아를 보시면 뭐 실적이 발군입니다. 그 실적이 발군인 이유 중에서 가장 큰 게 잘 팔리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뭐 재고가 쌓여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재고가 쌓여가고 앞으로 뭐 힘들지 않겠냐 이런 건 있지만, 여전히 이제 인기 차종 주문해보면 한참 걸립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전통적으로 실적에 기반한 이 종목들이 선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지수 자체는 크게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 채권 시장 동향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외국인 투자자들이 나가다가 멈춥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세계 채권 지수인데, 세계 채권 지수 편입 안 됐습니다. 불발인데 내년 3월에 하고 내년 9월에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선거가 4월이니까 그냥 이건 약간 뭐 그런 게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거를 지금 편입하는 것보다 3월에 편입하는 게 선거에 다소 유리하지 않을까. 요것 때문에 약간 소극적이었고,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지만 소극적이고, 내년 3월에는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들어오는 자금이 50에서 90조 정도 되는데, 이거 되면 시중금리가 많이 떨어질 겁니다. 내년 3월에는. 그러면 이제 지금은 모르겠지만 내년 3월 정도 되면 부동산 가격이 조금은 반등할 수 있는
아니, 반등이 아니라 지금 반등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것이고, 부동산하고 주식이 시차를 두고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내년 4월 정도에는 더 괜찮지 않을까. 지금 시장이 재미가 없지만 이렇게 큰 틀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금융기관들도 그 뭐 부실채권 이런 거 뭐 말은 많은데, 여기 보시면 새마을금고 보시면 이제 상반기에 1236억 적자가 났다라고 돼 있습니다. 새마을금고가. 예. 근데 그때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그 새마을금고에서 이제 해지가 많이 나왔다. 뱅크런 같은 사태가 나왔다. 예.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저기 새마을금고가 돈을 벌 것이다. 왜냐면 적금 뭐 4%짜리를 해도 해지하면 0.1%인가 주니까. 예. 그래서 오히려 이익을 봤을 것이다라고,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게 실제로 있었습니다. 한 달 만에 1,400억을 번 새마을금고의 비밀.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거 나오지 않았냐고 자랑하고 싶었는데, 연휴 기간이라서 못했고, 그 사이에 또 계속 말씀드릴 타이밍이, 시간이 없었고, 예, 그래서 7월 말까지로 보면 단숨에 흑자 전환을 해버렸습니다. 새마을금고가. 단숨에 흑자 전환을 하고 부실채권 털어버리고 연체율도 떨어지고 기업대출 연체율도 다소 감소를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7월 한 달 만에 이렇게 된 것은 1,483억을 벌었는데, 이게 왜 벌었냐 그러면 17조 7,600억의 자금이 이탈을 했습니다. 연 5, 6%짜리 고금리가 1%도 안 되는 기본금리만 받아가면서 해지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단숨에 돈을 벌었는데, 이 돈이 빠져나가서 새마을금고가 나빠졌느냐 그러면 안 나빠졌습니다. 그리고 시중금리가 한창 높아졌을 때 유치한 자금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뭐 한 4%만 줘도 이거 다시 복구를 할 수 있을 것이라서 거의 한 2% 정도 혜택을 받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그 위기 조장한 쪽에서는 의도를 한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냥 뉴스 보고 우르르 가서 예금 찾은 사람들만 바보가 된, 그 엄한 새마을금고만 돈을 번 이런 일이 생겼는데, 앞으로도 이런 일이 빈번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적금 자체는 한 70% 정도는 끝까지 못 가기 때문에, 적금 금리 8% 이렇게 해서 자금 유치해도 적자 안 볼 겁니다. 중간에 다 해지를 해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금융위기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리고 정부가 어쨌든 이 브릿지 자금을 PF로 넘기는 이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2, 3년 후에 부동산 시장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러면 선거 전에 말씀드린 건 세계 채권지수 편입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괜찮고, 선거 후에는 집값이 안 오르면 이제 브릿지에서 이렇게 넘어온 PF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기를 키운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브릿지가 100억인데 PF로 넘어가면 못해도 한 3, 4천억이니까. 이거 100억대 하면 브릿지 투자한 사람만 망하지만 PF로 갔다가 망하면 금융기관까지 위기가 전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집값이 오를 것이다라는 자신이 없으면 저렇게 정책을 취하기 어렵다. 선거 이후에 부동산 부양책이 있지 않을까. 부동산 부양책이 있으면 주가도 같이 움직일 것이다. 그런 어떤 시차나 이런 걸 봤을 때 내년 하반기에는 분명히 지금보다는 시장이 훨씬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를 보고 지금 주가가 낮을 때 사놓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전략이다. 그리고 주식시장은 외국인의 존재로 인해서 뭐 일반적인 한국적인 어떤 정서가 안 맞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냐면 부동산도 입지가 좋은 아파트가 계속 올라갑니다. 근데 뭐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옆에 있는 아파트하고
제가 사는 우리 동네 아파트하고 뭐 시멘트도 똑같을 거고 창틀도 똑같이 뭐 LG 하우시스나 이런 데서 납품을 받을 거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거 32채 합친 거하고 요거 한 채보다 이 가격이 이거 한 채보다도 안 됩니다. 왜냐면 입지의 차이인데 그 입지의 차이 때문에 이렇게까지 가격이 벌어질 수 있느냐. 물론 수요와 공급이 결정되는 거지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런데 그래서 부동산은 비싼 걸 사 가지고 그래서 더 비싸게 저도 이제 뭐 공장 알아보고 있었는데 그 싼 거 찾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주식을 하니까 싼 거를 찾게 되는데 싼 거 찾아서 저 멀리 가면 사람도 못 쓰고 나중에 뭐 처분도 안 될 거고 뭐 그런 충고를 들었는데 예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이제 태양광 공장은 저 인증 예 국가 공인 인증 회사의 소유 공장 쪽으로 갔습니다. 여기 가면 이제 뭐 못해도 한 하루에 4-5개 정도의 업체들이 방문하고 1,200개 이상의 업체들이 매년 방문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광고 효과를 누릴 수 있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만약에 제가 주식하는 마인드로 갔으면 어디 저 시골에 싼 공장을 얻지 않았을까. 예. 예 요런 생각이어서 앞으로 이걸 잘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도 아파트 싸고 좋고 뭐 저평가돼 있다. 안 올라가는데 뭐. 근데 주식은 다른 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도를 하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올라갑니다. 고평가된 종목들은 외국인들이 팔아서 내려가고.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를 보면 그 매수세가 그렇게 몰려도 그래서 오버슈팅이 나왔는데 그 과정에서 팔았던 게 외국인입니다. 만약에 한국인들로만 구성이 돼 있었으면 이 과정에서 예 이게 760,000 원에서 끝나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보고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올라갈 때마다 '어 비싸네.' 하고 팔기 시작해서 많이 팔았습니다. 거의 갖고 있는 거 절반을 팔아 버렸습니다. 그것도 뭐 얼마 안 할 때 들어와 가지고 저렇게 됐는데 예 그래서 좀 주식을 보는 마인드 '주식은 무조건 싸게 사야 된다.'라는 거고 아파트나 다른 자산들은 예 뭐 '한국적인 정서에 맞게 해야 된다.' 근데 이게 뭐 개인적으로는 주식이 쪼끔 맞는 것 같고 저는 비싸게 사면 좀 '왜 내가 비싸게 사야 되지?'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5억 짜리 아파트가 10억이 됐습니다. 물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요 가치가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겠지만 저는 '내가 왜 5억 짜리 아파트를 10억을 주고 사야 되지?' 요런 것 때문에 다른 자산의 투자는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주식은 그나마 쪼끔 맞고. 예 그래서 이런 외국인들로 인해서 주식을 접근할 때는 싸고 좋은 걸 찾아야 되고 다른 한국인들로만 구성된 시장에서는 비싸고 좋은 걸 찾아야 된다. 예 요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미국 국채 문제가 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해서 한풀 꺾였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시장은 바닥을 치고 반등을 할 것이고 내년 선거하고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가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거기에 선행하는 게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에 선행하는 게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인데 여기 설비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공산품이 올라갈 수 없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인데 요 중국 생산자 물가가 2020년에 오르고 나서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따라 올랐습니다, 보면. 요 그래프하고 시차를 두고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하고 보면 시차를 두고 이렇게 움직이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중반부터 이제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올라서 2021년 한 2 분기 초 이 정도의 정점을 찍고 미국은 2020년에 소비자 물가가 굉장히 안정돼 있었습니다. 그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오르면서 중국은 여기서 생산자 물가가 정점이었고 그래프로 그리면 요렇게
요렇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요거랑 비례를 해서 이렇게 줄어든다라고 보면 결국은 이제 이렇게 가서 안정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안정이 될 것이다라는 배경에는 렌트비 같은 경우는 한번 계약하면 뭐 2년, 4년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반영이 늦게 됩니다. 그래서 물가가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요 렌트비나 이런 것 때문에 주택 렌트비나 이런 것 때문에 미국 기준으로는 안 내려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아무리 금리를 올려도 물가가 안 잡힌다 이러는데 아이 바보들이 당연히 안 잡히지. 왜냐면 지표가 늦게 반영이 되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지금 1.8%까지 내려왔다라고 보고 있고 이게 이제 수치화되는 게 내년 하반기니까 내년 하반기에는 확실하게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보면 우리는 그러면 4월까지 선거라서 나쁘지 않고 4월 이후에 이제 부동산 부양책 따라서 주식도 조금 반등이 있을 것이고 내년 하반기에 금리 인하를 한다. 그러면 내년에는 지금 사서 내년에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전략이다. 좋은 주식 그러니까 주식 농사를 짓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작년 10월에 사야 될 때라고 제가 글을 적고 물론 뭐 틀린 것도 많지만 맞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작년 10월에 주식 사야 될 때라고 말씀드렸고 그게 저점을 해서 이렇게 회복 장세가 됐습니다. 회복 장세가 되고 다시 떨어졌는데 떨어지는 걸 큰 틀에서 보면 요 틀을 깨고 다시 내려간다? 거의 불가능한 흐름이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된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럼 여기서 적당히 수습하고 다시 올라가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이게 하반기니까 작년 10월에 사가지고 좋았고 또 올해 10월에 사도 좋을 것이다. 예, 그리고 이게 또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이제 주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돈이 풍부한 분이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왜냐면 거품이 많이 껴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통화량을 줄였으니까 거품이 이만큼 올라갔는데 갑자기 통화량을 같이 올라가던 통화량을 이렇게 꺾어버리니까 당연히 돈이 없습니다. 주변에 돈 빌려 보십시오. 아무도 돈 없습니다. 예,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울 수밖에 없다. 자산 시장이. 근데 이게 작년 10월에도 그랬고 올해 10월에도 그랬고 연말이나 이런 거 동향을 봤을 때 연말까지는 자금이 풀리지 않지만 연초에는 좀 풀리는 경향이 큽니다. 네, 그래서 지금이 주식 사기에는 좋은 타이밍이 아닐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고 오늘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드렸는데 그동안 하루하루 나눠서 말씀드리고 우리가 시장도 보고 종목도 보고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쌓여가지고 제가 너무 한꺼번에 예,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